핑도 좀 치우고. 오케이. 먼저 첫 번째 소식 썸네일을 설명드릴게요. 김세희 망했다. 가세현 대표 장사의 신으로 이제 법원에서 그 주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가로세로 연구소의 대표는 김세희였죠. 그런데 이제 그 강용석 뭐 말고 강용석이 준 사람에게 이제 그 장사의 신 은현장이 가세현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50%의 주식을 가지고 김세희는 주주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결과 이제 김세희는 가로세요 연구소 대표가 아니라 그냥 일반 50% 그냥 일반 주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는 장사의 신이고 이제 쫓아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김세희는 이제 쫓아내집니다. 이제 곧 유튜브도 가로세로 연구소 그 유튜브 채널도 넘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저 두 번째 이준석 청문회 국회 방송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 이렇게 해야 내가 보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DJ DOC 이하늘이 이준석을 상당히 비하를 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심각하더라고요. 룸빵이라고 막 말하고 뭐 fem코 정치 한다고 말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선 유세 학식목자 개발 배경 학식목자 그 개발하신 개발자가 이제 봉사로 학식목자 이 어플을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 배경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블로그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거 같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전장현 좌파 단체죠. 좌파 단체인데 이제 지하철에서 시위를 합니다. 강화문역에서 그 8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 현장에 제가 직접 출격을 해서 라이브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이 좌파 전장현이 그 서울 시민의 지하철 출근길을 방해하는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얼마나 얘네들이 안 좋은 행위를 하는지 제가 직접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뭐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는 좌파 단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것들에 이제 집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백한 좌파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준석 청년 창업 강연 현장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후 5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한 8시쯤까지 청년 창업 강연을 할 것 같으니 그 현장 중계를 할 예정이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자. 이렇게 됐고. 네. 여기 나와 있죠? 청년 창업 이준석에게 말하다. 보시면 이제 경민정 전 대변인이 사회보고 개혁신당 이해숙 간압갑 당협위원장이 또 이 주최를 해서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기업가 뭐 대표 한 명 온다고 합니다. 같이 그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을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왜냐, 저희 관악은 청년의 수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지선하고 연결지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는 저희 방송에 나오시지 않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 17시 관악 청년청 다목적 홀에서 약 제가 알기로는 1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좀 오픈하면은 지금 꽉 찼나요, 혹시?
아, 그러게요. 너무 많은 성원들을 해주셔서 이미 지금 100명이 다 찼습니다. 100명 모집인데 100명이 지금 꽉 차 찼습니다. 있는 상태고 네. 이거 좀 늘릴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저희 이제 마다할 수는 그쵸. 없고, 예. 서서라도 뭐 보면 되니까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공간을 넓힐 것이냐, 좀 운영의 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30대 미만은 다 서 있어서 되니까. 네. 그래서 짧게 좀 한번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댓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가봐야 되나? 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오십시오. 근데 지금 아이고 점점점 해주시는 거 보면은 꽉 차서 못 가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예. 위원장님께 문의 한번 넣어보시면 예. 네. 오십시오. 의자를 더 넣는 방법도 얘기하시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고민 또 남은 기간 동안 많이 하시면서 네. 네, 방법을 찾아내실 겁니다. 최승주님 어서 오세요. 요거트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 이해숙 당협위원장, 간악갑 당협위원장이 한 번씩만 현수막을 다는 부탁드리고 걸 시작을 봤는데 그 내용 한번 그 대충 보겠습니다. 말씀이 사다리차를 샀다는 그 말씀이 귀에 쏙 박히는 거였어요. 개혁신당이 사다리차를 샀다고 합니다. 사다리차. 개혁신당이 사다리차를 사가지고 여기 그 내용을 말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에서 사다리차를 매번 개첩할 때마다 왜냐 계속 현수막을 달 때마다 사다리차를 부르니까 이게 인건비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다리차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할 거예요. 예. 이거 이수를 다 받으신 거 유독 많이 많이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진짜 제가 글로 썼던 게 단풍 물들듯이 음. 서울시가 이제 저희 개혁신당의 현수막들로 물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피디님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니 사다리차에 직접 올라가서 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거 이수를 다 받으신 거죠, 교육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게 된 경위가 당협위원장들 워크숍을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저희 당이 사다리차를 샀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다리차를 샀으니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전에 현수막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현수막 정치부터 많이 시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엮여 있는 히스토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한 여러 이야기들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이 사다리차를 샀다는 그 말씀이 귀에 쏙 박히는 거였어요. 아, 그러면 저걸 만약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현수막 비용을 저렴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개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박 2일 연수하면서 이제 받아가지고 아마 저게 이제 추석 전이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 한 15m 되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안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죠. 솔직하게? 무서웠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이제 도구 이런 장비들에 대해 잘 모르는 특히 여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기 같이 교육받으시는 다른 분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여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왜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 이 교육을 왜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분들은 이제 아마 생업이나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생업 때문에 받으시겠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봉사인데 이러느냐 해서 아니 조금 큰 봉사라서 제가 이거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뭐 앉아서 책상에서 이렇게 저기 학습하는 교육에서는 이론 교육. 예, 이런 교육에서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지. 근데 그 실습을 하는데 저걸 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앞에 하시는 분들 계속 양보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어 마지막에 탔습니다. 탔는데 타야지. 선생님께서 내가 이걸 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 꼭대기가 한 15, 16m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사다리 차 타는 교육도 받았어. 이제 사다리 차 타 가지고 현수막도 직접 개첩할 수 있는 이해숙 관악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지휘관, 대표의 의중을 알 수 있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치,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이준석 대표가 사다리차 샀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유할 거다, 이 사다리차를.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사다리차를 이거 멍청한 사람들은 그래 하지 뭐. 이게 아니야. 현수막 달 줄 알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다리차 공유할 거다라는 말은 현수막 달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의 말을 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면 한층 더 나아가서 현수막 달 줄 알면 개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걸 딱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좀 제가 이 청년 창업 이준석에게 말하다 일종의 토론 형태의 토크 콘서트라고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토론? 요번 행사가 네. 그렇죠. 토크 콘서트죠. 네. 예. 이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 네. 이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제 현업으로 네. 스타트업에 계신 대표님까지 모시고 네, 네. 좀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조차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디스코드에서 진행하는 벌써 한 14번 진행됐나요? 15회차까지 해서 15회차. 예. 일단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관악갑 당협위원장으로 가면서 저희 아이들, 제 자녀 아이들 세대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관악갑에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무엇부터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추석 인사할 때쯤에 당원 명부를 받았습니다. 당으로부터. 그래서 추석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했는데 거기 당원들이 온 피드백 중에 30% 이상이 청년 취업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라는 피드백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겠구나.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게 추석이었으니까 작년 추석이었으니까요. 작년 추석 때 그런 피드백을 받고 바로 행사 계획을 했습니다. 좋아. 청년 취업에 대해서 내가 토론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 대책이 무엇인가? 우리 당의 그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 당원들과 우리 개혁신당이 합해서 어떤 목소리를 한번 토론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에 한 달 동안 기획을 해서 작년 11월 3일 날 그때는 청년 취업 정치에 질문하다라는 주제로 지금 다 나가 계셨습니다만 지금 2기 지도부인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토론회를 같은 장소 관악 청년청에서 했는데 엄청 많은 그때도 오셔서 많은 대화들을 하고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제가 대관을 3시간을 했는데 그로부터 1시간 반이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토론이 4시간 반을? 예. 그 대관들이 1시간 반을 더 줬는데 안 끝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질문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이어나가겠다? 네,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하면서 그 토론회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죠. 자, 그러면 지속성과 이거를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면 온라인 토론회를 가자. 이렇게 이제 착상이 된 거죠.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는.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 그 당원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카톡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디스코드라고 하는 거는 자료 축적이 되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저 디스코드 몰랐거든요. 아시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디스코드는 20대 여자 친구들도 잘 모르고 남자들이 그 게임하는 뭐 커뮤니티라면서요. 그런데 디스코드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서 디스코드에서 하자는 제안을 우리 친구들이 청년위원장이 얘기하면서 그래, 좋다 하자. 그럼 어떻게 갈 거야? 그래서 이름 네이밍을 짓고 시작을 한 게 작년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1월 3일 날 제가 토론회를 끝나고 약속을 하고 저희도 구상을 하면서 2월 초에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매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기획해서 올라가고 발제해야 되고 너무 힘들죠.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1주차 2030 세대는 왜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가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 뭐 네가 진짜 원하는 잡은 뭐야, 뭐 3주차 했다는 AI 시대의 지금과 현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쭉 미래 아젠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터에 대선이 맞이하게 됐죠. 대선을 맞이하게 돼서 우리 이 그 토론에 참여하던 저희가 이 토론을 온라인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오픈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쭉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선에서 그 분들이 또 같이 합류해갖고 돕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는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느 날은 이준석에게 말하다니까 진짜 실제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말할 수 있는 해보자. 꼭 그 시간을 만들어내자라고 했던 것이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렇구만. 청년 취업 관련 행사를 했었구나. 그래서 온라인으로 디스코드를 15회차나 토론회를 한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직접 토론을
하는 게 이번 주 토요일에 5시에 있는 이 강의구나. 오케이. 김민현 대표, 모바휠, 이준석 대표. 오케이, 역시. 분들이 지난 대선 때 대표님이 우리 지역에 좀 오게 해주세요라는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이 우리 지역보다 더 급한 데를 다녀셔야 하셔서 못 오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오신다고 하니 우리 당원들이 관악갑 당원들이 얼마나 오고 싶어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청년 창업이니까 청년이 아니면 못 간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 아니면 못 가나요?라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 아직 청년 창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 가도 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었습니다. 답입니다. 뭐라고? 아, 못 들었다.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라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 아직 청년 창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준석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 가도 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었습니다. 다 됩니다. 다 오십시오. 그동안에 얼마나 갈급하게 기다렸는데 그쵸,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럼요. 이 순간에 대표님 오시는데 오셔야죠. 제가 어떻게 뭐 의자를 책상을 빼든 하든 만들어낼 테니까 다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으쌰으쌰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이 토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토론회까지 하셨던 이석 위원장님의 약속입니다. 오시면 어떻게든 야, 그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가는 게 아니라 없더라도 한번 만들어서 다들 오시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 중간에 잠깐 제가 눈에 보였던 그 댓글이 있어서 요거는 청년과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소식을 먼저 전하고 이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딱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국정감사 시즌이었죠. 국정감사 시즌에 이준석 대표는 의원이라 하자. 의원은 그 방송과학통신위원회인가? 맨날 이름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거 맞나? 검색해보자. 아 이거는 틀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이거 어떻게 외우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렵다. 아무튼 소속이죠. 여기서 이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참 큰데 지금 이거를 굳이 펨토셀이나 이런 것들을 저렇게 비인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면은 잡아야 될 주체가 누굽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불법적인 기지국 운영된다, 전파국 운영된다 그러면 전파 관리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전파 인증을 그 전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기기들은 중앙전파관리소에 단속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펨토셀이라는 거는 뭐 음영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고 전파의 커버리지가 뭐 20, 30m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잡아야 되는 건 전파 관리소인데 못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네,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국민한테 못 잡습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일단 지금 통신사들의 망에는 더 이상 그 인증받지 않는 그 불법 기지국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펨토셀이라는 것은 뭐 기존의 기지국 같은 거는 뭐 타워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만은 이건 정말 초소형 중계기로서 어느 건물이나 어디에나 설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이고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말 실력이 뛰어난 해커가 있다 그러면은 뭐 커뮤니티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자 공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 보안 결함이라는 거는 치우지 않는다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그 의원님, 일단 지금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펜토셀 초소형 야 저런 질문이 가능한 국회의원이다. 기지국에 대해서는 개별 기지국들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입증을 하나하나 다 하도록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증되지 않는 그 펜토셀들에 대해서는 폐기하거나 저희 뭐 소관이 어디까지인지 좀 확인해보고 좀 가기부랑도 협의 나가겠습니다. 그 패키에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번 좀 실무자 차원의 황태선 실장님 나와주십시오. 두둥.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 KT는 무수히 많은 유무선 장비들을 운용할 텐데 여기에 비인가 장비들이 들어가가지고 잡힌 경우가 지금 창사 이후에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관리합니까? 갑자기 누가 장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꼭 이런 무선국 장비가 아니더라도 물리면은 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인증 체계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전문가가 더 해석하고 있는데 좀 대신 전문가분 좀 나오시면 그럼 이제. 예, 지금까지 통신망 쪽에 서버 쪽에 침해는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가입자 펜토셀 쪽에 이런 가입자 쪽에는 침해는 없었습니다. 그 단말기를 그러니까 했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감지된 사례가 그럼 없었다는 건가요? 펜토셀에 대해서는? 예, 일단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불법 무선국이 저희 네트워크에 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방금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사업자에게 강제해가지고 펜토셀에 대한 관리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또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참 큰데 지금 이거를 굳이 펨토셀이나 이런 것들을 저렇게 비인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면은 잡아야 될 주체가 누굽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불법적인 기지국이 운영된다. 전파국이 아 이거 운영된다. 봤던 거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신인규가 난 본 적도 있는데 신인규 이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9월 25일 방송이었는데 또 이준석을 또 비하를 하길래 제가 딱 봐놨죠. 딱 봐놓고 딱 그 부분만 발췌해서 영상 틀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전달돼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비리로 선긋기가 가능한데 네. 물론 그것도 안 하겠지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정당의 경선에까지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좀 개입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여러 선거에 걸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1년도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시 당대표로서 경선을 관리했던 이준석 당시 네. 대표가 1,000원짜리 당원, 당비 납부 당원 제도로서 당원의 허들을 상당히 낮춰버려요. 네. 그래서 아무나 더 들어올 수 있게 네. 문을 열어준 게 있는데 네. 그 행위와 통일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이 당원 가입이 연루가 됐다라고 만약에 네. 밝혀지면 이거는 당의 조직적인 경선 부정을 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통일교 수사가 앞으로는 국민의 힘을 향해서 갈 건데 돈 부분과 네. 그 당원들 동원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좀 강도 높은 수사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신박사님 듭니다. 저런 말씀은 네. 좀 위험해 네. 보여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랑 뭔가 좀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듯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가지고 의심은 가능.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면 안 돼. 확실한 팩트가 아닌 이상은 저런 의심이 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한 거죠. 그거는 당시의 시점 자체 그거 아니냐라는 네. 듯한 다시 한 번 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가지고 의심은 가능한 거죠. 그거는 의심 가능한 웃긴다. MBC 저 채널에서 그 어떤 팩트도 없이 그 당시에 뭐 유착이 있었으면 그 당시 대표했던 사람 문제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그런 논리면 뭐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다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횡령, 비리 이런 거 전부 다 그럼 대통령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대통령이 지금 임기 중이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당시의 시점 자체가 예. 통일교가 지금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인데 예. 그때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 그 대통령 후보 예.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불법까지 나눠야 봐야 될 것 되니까 같은데 예. 당시에 통일교의 조직적인 개입, 그러니까 뭐 당원을 수사가 필요한 가입시킨 거죠. 이거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걸 당시에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알았느냐죠. 이준석 알았느냐. 모를 수가 있었겠느냐? 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보면. 예.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예. 바지였다 이 윤석열 말씀이시죠? 대통령과 예. 후보랑 예. 친인들이 쫓아내려고 그냥 계속 궁리하던 시점이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용신 같은 새끼들이 저기 홍준표가 안 뽑히고 윤석열을 뽑힌 이유가 저 신천지 뭐 통일교 여기서 조직적 개입해가지고 저 윤석열 뽑아준 거 아니야. 근데 무슨 이준석이야. 이준석은 나왔는데 이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이거.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이거는. 있었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얘기도 안 하고 아니 그랬을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예. 중요하게 보냐면 예. 그러니까 밝혀져 이제 예.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건데 한학자 씨도 아니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무혐의 뜨면 어찌할 건데 이거 함부로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어찌할 건데 아니면 뭐 빵에 들어갈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이따구로 이런 놈을 평론가라고 앉혀놓고 자빠졌어. MBC는 뭐 유명한 좌파 방송인 건 알지만 의심하는 사람, 뭐 김호중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정치 평론가라고 막 한 자리에 앉혀놓고 요설가 저 유시민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들은. 통일교의 총재 자리이기 때문에 통일 쓸데없는 소리 이제 그만 듣고. 자, 딴 거 봅시다. KBC 창사 30주년 기념식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정치 인사들. 이준석 대표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소리 아무래도 부금 깔렸네. 여의도 이준석이. 초대석 단골 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서 계셔주셨습니다. 전 건배사 할 줄 몰랐습니다. 으악 조국 방송 애청자일 뿐만 미친. 아니라 저 깜빵 가야 될 애가 저왜 있지?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께 건배사 제의드려 보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호남과 연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호남에 많이 접근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광주 방송에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불러주신 방송마다 나가고 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시청자분들과 많이 친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 정말 대단합니다. 국회의장님이 불러 모은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광주 방송과 그리고 호남 지역의 발전에 무궁한 영광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KBC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아, 건배사 있구나. 옆에 안철수. 깨알 철수. 보자. 네, 건배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께도 마이크를 오케이, 안 봐. 보자. 이준석 대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입니다. 페이스북. 이준석 대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9월 23일 날 이때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났지. 조지아주에 이 대규모 단속해가지고 이거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거 이거. 보자.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 반미와 반중의 변곡점은 대체로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개인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각인된 대의식은 이후 정치 성향과 세대 정체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젊은 시절에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반공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형성하였듯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건은 그 무렵에 젊은 세대에게 이념적 상흔을 남겼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둘러싼 강우병 촛불 집회 역시 수개월간 서울 도심을 시위대가 가득 메우며 세대 전체에 뚜렷한 집단 경험의 족적을 남겼다. 반대로 2016년 사드 미사일 배치는 명백한 방어적 조치였음에도 중국이 한국의 대규모 경제적 보복을 감행했고 관광, 문화, 유통,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때의 경험은 한국의 젊은 세대가 중국의 진위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공존할 수 없다는 회의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이번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하는 것은 향후 20년에서 30년 한미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조지아주는 동맹의 성과가 집약된 상징적인 현장이었다. 현대차와 LG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었고 이는 추상적 약속이 아닌 구체적 실천으로 동맹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단속은 투자의 신뢰를 흔드는 명백한 악수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듯 미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면서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단속으로 그 신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에 구금된 475명 중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인력도 포함되어 있었고 본국의 가족과 기업은 왜 어떻게 그들이 구금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은 투자 의사결정의 필수적인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젝트 지원과 지역사회의 피해로 이어진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미국 투자 불안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동맹을 이간질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다. 만약 이번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과거의 반미 정서가 되살아나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 한국은 한국 전쟁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 후 단순한 수혜자에 머물지 않았다.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등
그래서 한국은 아시아 동맹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파병하면서 미국의 안보적 이해를 뒷받침했다. 맞아, 이거 다 파병했어 우리 한국이. 미국이 6.25 전쟁 때 이 남한을 도와줬듯 한국도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이거 전부 다 이거 파병시켰었어.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미국 정가에서 종종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에서 한국은 언제나 능동적 동맹이었으며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인도태평양 진짜 중요하지. 해군력 강화를 비롯한 미국의 안보 구상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해법은 분명하다.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본떠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해외 기술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전용 비자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좋아. 이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동맹의 실익을 조화시키는 장치다. 명확한 비자 범주를 마련하면 단속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집행기간은 실제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할 수 있으며 기업은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명확한 규칙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약속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까지 읽겠습니다. 오호호. 와, 명문이네, 명문. 여기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 홈페이지입니다. 이름 어디 적혀있나? 여기 있네. 바이 이준석. 와, 이걸 영어로 어떻게 다 적었지? 야, 씨. 영어 잘해야 돼. 대단하다. 대단해요. 영어로 적었어, 영어로. 이게 자기가 다 가졌을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씨. 다음은 이제 아주 ABC에서 근데 했습니다. 이쁨 받을 생각에 신도 났고 이런저런 방법을 제시했지만 웬걸 돌아온 건 원망과 비난이었습니다. 보수는 끝내 그토록 미운 그를 쫓아냈고 상처받은 이 젊은 정치인 울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나자 보수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아마도 어떠한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보수는 항상 이 정치인과 함께 할 때 승리했습니다. 19대 총선도 20대 대선도 마지막 지방선거도 그랬죠. 맞습니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감정의 골이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울면서 떠난 그 아이가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집을 새로 지어야 할지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를 쓰고 계신 분이죠. 젊은 사람들 술자리에서 이분 이름은 꼭 나옵니다. 준스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술자리 이준석 이름 꼭 나온대. 이준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또 아주경제 센터뷰 통해서 인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뭐 시간 길게 잡았던데 별일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대표님 시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젊은 남자 기자로서 대표님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우리 엄마도 이 방송을 아마 보고 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썼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면서 요새 근황을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정치적인 근황이 말고요. 이제 뒤에 사법특검 얘기 시작할 테니까 일상적인 어떤 근황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야 뭐 사실 대한민국에서 걱정해 주시는 분 많지만 오히려 제가 국민들 걱정해야죠. 저는 그냥 우리 동탄 20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정책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뻔한 대답인데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인이고 정치가 이제 국민한테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최소한의 일상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에 빠졌다든지. 저는 원래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일상이 저는 그 정치하고 프로그램만 합니다. 진짜. 근데 이 프로그램이 뭐 이 세계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보시는 분한테는 저 딴게 쉬울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한 세계라 가지고요. 진짜 뭐 어떤 재미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심심한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조만대정 을 실제로 만들어 보자. 조만대장경 스스로 조만대장경 만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건 재밌겠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런 게 프로그램을 할 줄 알면요. 거의 웬만한 건 장난쳐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야, 진짜 내가 모르는 차원의 어떤 재미구나. 유희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예전에 게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어울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게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따로 없으십니까? 그 국회에 있으면 확실히 국회 도서관 때문에 책은 많이 읽게 돼요. 책은. 왜냐면 그냥 책이 다 공짜니까. 책이 공짜니까. 다 많이 읽어보게 되는. 2013년 그때쯤에는 이준석이 하는 말을 예를 들어 같이 방송 평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대표님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니 예를 들어서 연설하실 때 쇼미더머니 나오는 랩 같은 거 하면은 너무 재밌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말이 빠르다고 아웃사이더를 판다고 이렇게 있었는데 뭐 그 말이 빠른 것도 예전에 제가 2012년에 정치 시작했거든요. 2012년, 13년 그때쯤에는 이준석이 하는 말을
예를 들어 같이 방송 평론하는 데 나가도요. 예.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평론가들 되게 많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어리기도 하고? 50대 60대 아저씨들이 이제 많이 하니까 예. 저 20대가 하는 말을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주고 싶지 않다. 그랬지. 그런 걸 다 겪어가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제가 방송 가면은 시간도 빼주고 이렇게 하니까 달라지는 거지. 예. 사실 저 정도면 정치하면서 그래도 빨리 극복해낸 거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 나이 있는 사람들의 그 억누름에 예. 꽃도 못 펴보고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어떤 랩을 좋아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본인 언어가 빠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뭐 좋아하는 래퍼 없으세요? 저는 래퍼는 딱히 안 봅니다. 지드래곤 안 좋아하십니까? 별로. 이상한 말 하네. 보자. 어떤 내용을 2940 이거. 멋있습니다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벌거숭이 임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735 이거부터.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계엄이 터졌잖아요. 네. 제가 항상 정치인분들 오실 때마다 여쭤봐요. 네. 도무지 모르겠다. 이놈의 계엄 도대체 왜 선포했는지. 근데 뭐 이런저런 피셜들이 많습니다. 대표님 피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뭐 뚜렷한 다른 정보는 없으시죠? 저는 없고요. 예, 예. 그냥 자기가 당 대표도 잘라보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예. 근데 아무도 없고 옆에 솔직히 속된 말로 이제 계속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네. 해도 되는 것과 해도 안 되는 것에 경계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계엄을 해서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였나요? 아니면 그야말로 경고성 계엄이었나요? 아니, 계엄해서 쓸어버리려고 했겠죠. 그렇겠죠. 예. 예. 저 사람이 뭐 경고성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해가지고 예. 뭐 다 잡아놓고 옛날 그래서 경고성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 사람들이 다들 모르겠다 미스터리다 하는데 가만 보면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특검법도 그렇고 뭔가 김건희 여사를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는데 이 출발점이 이준석 대표를 쳐내면서 정치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게 됐다. 저는 예. 그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잘라버리는 바보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실제로 한 거거든요. 하민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잘라버리는 바보가 있는데 그게 진짜 대통령이었던 게 이 나라의 비극인데. 그 다리는 이준석이고. 예. 예.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쯤이겠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한 53사 나왔을 거예요. 네. 저 잘라낸다고 한 달 동안 난리치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26인가 27, 22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네. 그다음 회복이 안 됐죠. 그렇죠. 예. 근데 그쯤 되면은 뭔 상황인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내부 통질하는 당 대표 뭐 나갔으니까 잘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의 조합이냐고 제가 모사했냐면은 그 벌거숭이 임금님. 예, 옆에 하도 뭐 뭘 하고 다녀도 벌거숭이 임금님. 벌거숭이 임금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돈키호테 소설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세르반테스의 소설 딱 보면은 예. 딱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것마다 연상되는 게 있을 거예요. 돈키호테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우선 자기는 그냥 동네 바보냐 바보. 건달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기사라고 착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술집 주인한테 이제 땅땅땅 쳐가지고 이제 기사 소품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집에 갔더니 당나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이 로신한테. 예. 로신한테. 정말 비루한 말인데 명만 줄 알고 타고 다니고. 맞아.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녀석인데 그 미녀라고 생각해가지고 둘신이야 공주를 위해서. 예. 그 저 뭐야 그 풍차 거인과 싸운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통해 나와가지고 공산 전체주의를 자기가 없애겠다니 뭐 풍차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혼자. 그러니까 네. 이 거기에 나온 돈키호테의 그 모습에 완전히 부합하는 게 윤석열 통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야말로 윤키호테 같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결국 가만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계엄의 출발은 바로 여기였다고 생각해요. 자료화면을 주시면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계엄은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됐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체리땀. 이건 너무하고 30분. 이 질문이 마지막인데요. 교과서에 후대 이 계엄 어떻게 기록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과서보다 제가 이제 계엄 터졌을 때 위키피디아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네. 이 사건을 어떻게 사람들이 웹에 보나 봤더니만은 보통 계엄 또는 친일 쿠데타 이런 거 이제 뭐 약간 저개발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보면은 나름 그 구호는 거창해요. 뭐죠? 근대화된 조국 건설 뭐 이런 우리도 옛날에 5.16 할 때 이랬던 것처럼 그렇죠. 조국 근대화 뭐 아니면 뭐 부패 청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뭐 선거인 털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조차도 되게 웃긴 거거든요. 이게 계엄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그럴듯한 거. 좀 명분 있고 좀 대의가 있는 것 했는데 부정선거 왜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 이거 하시는 분들도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으시는 분들한테도 아직까지 그럼 보통 얘기하는 게 2020년 예. 그 총선에서 있었던 그걸 부정선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처음에 논란이 뭐였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그 16분.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참 이런 걱정 많이 주셨고 마지막으로 테마는 이준석에 대한 테마인데요. 선거에 대한 테마를 제가 따로 했어요. 22대 총선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대표님 이걸 통해서 듣고 싶어서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준석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사건을 뽑으라면 저는 단언코 22대 총선이라 합니다. 3번 낙선한 노원을 버리고 뜬금없이 화성에 베팅하셨죠. 생뚱맞기도 하고 희박한 당선 가능성에 모두 다 고개를 저었는데 당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시민 작가도 말하길 내가 웬만한 거 다 맞췄는데 이준석 당선은 틀렸다. 나의 사감이 들어갔다. 평론을 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는 내 생각보다 실력이 더 뛰어난 정치가였다. 이거 엄청난 칭찬 같은데 브레인 이준석을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지금 생각해도 짜릿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그분은 원래 그분은 원래 선입견이 좀 세신 분이고 예. 다른 건 다 맞추셨대잖아요. 그분이 제가 정치 데뷔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저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얘기해보지도 않고 저한테 이준석은 20대 MB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MB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오히려 좀 박근혜 퀴즈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MB가 너무 싫었겠죠. 본인은 그러니까 20대 MB다 이러고 근데 그게 이제 감성평론 계속 해오신 건데 이번에만 그랬었던 것처럼 하신 분도 이상한 거고 예.
저는 글쎄요. 그 동탄 당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다. 아니면 민주당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 당세가 우선 많은 걸 좌우하고요. 예. 거기가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얻는 경기예요. 네. 제가 국민의힘으로 아니면 뭐 새누리당으로 그 상계동에 나가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요. 예. 상계동에 노원병에 나가면 노원을이 있고 도봉을이 있고 뭐 여기 의정부가 있고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주변에 둘러싼 후보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진짜? 예. 근데 주변에 둘러싼 후보들이 저와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하거든요. 근데 노원 주변에 어땠나 누가 있었어? 아 밑에 보면 홍범도 무슨 뭐 불태워야 된다고 뭐 불태우는 뭐 종공 철거된다 이런 사람 있었죠. 예. 근데 그 동탄에 이제 가가지고 이준석 외에 다른 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개인기 돌파할 수 있는 선거였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이 선다라는 게 참 신기해요. 계산이라기보다는요. 네. 결국 그 정치에 있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걸 한번 해보려면은 네. 큰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동탄이 어떤 곳이냐면 민주당이 65%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직전 선거에서 이원우 의원님이 65% 받고 당선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숫자만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는 죽었다 이렇게 했지만은 네. 사실 그런 게 아닌 거죠.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제가 말한 계산이 부정적인 의미의 계산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정치 행보를 제가 계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더 깊은 예, 어떤 예.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을 치르셨죠. 네. 근데 마지막 선거에 대한 얘기인데 분명한 성과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아쉬움도 남고 이건 내가 좀 잘했을 걸 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씌워지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의 어떤 대선 레이스? 저는요. 그 이번에 막판에 결국에 선거에서 그 사표 방지론 심리를 이제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이 내세워가지고 네.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 같은 막 그 여론조사 제가 봤을 때는 ARS로 그렇게 정확도 높지 않은 조사들이었는데 예. 내보내면서 그걸 했었거든요. 예. 뭐 그건 상당히 겪는 구조적 결함이고요. 그 저는 TV 토론에서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행위에 대한 것에 지적했다고 해서 뭘 하는 분들이 소위 있는데 말하는 뭐 젓가락 발언, 그런 게 이제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 굉장히 뭐랄까요? 악마화도 그렇지만은 그냥 맡아둬. 아니요 토론의 성역을 두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만들어 놓은 그것도 거거든요. 그렇고 이거 솔직히 대선 토론 보시면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가려지고 그냥 그 선정성만 그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표현을 할 수 있냐인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 가족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그럼 거론도 안 되는 거냐. 맥락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가 있어요. 제가 했던 발언을 그러면 저는 그 순화해서 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발언은 더 격해요. 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여기까지 순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 뭘 순화를 해야 될까? 그럼 이 발언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밀한 부위에 민망한 물건을 넣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발언은 무슨 뭘 어떻게 굉장히 더 격한 발언이었고 그걸 톤다운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원래 싫었는데 어떻게 뭐 책 하나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죠. 뭐. 그거를 이제 그게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이거는 사실 자기들도 진짜 들어가서 이걸 변명하면 변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신저 공격으로 가겠다고 판단했겠죠. 그랬죠. 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은 가장 이제 하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위험을 감지하고 먼저 질문했던 것들, 뭐 윤석열 통해 것들 나중에 보면은 제가 왜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것에 지적했는지가 다 일정 시간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예, 또 시간이 또 해결해 볼 문제라고 생각. 그 다음에 이제 김웅구. 결혼? 이런 내용도 있네. 자, 이 화면만 보시죠. 저희가 모두에 제가 했던 게 보수와 이준석의 오해를 풀어보고자 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김웅구 아저씨가 오셨어요. 근데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딱 이 한 장면이 현재 보수 진영의 어르신들이 이준석에 대한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여기 영상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반응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답까지. 끌어안아야죠. 다 한동훈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아야죠.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끌어안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친구 질문하면 내가 할 말은 많은데 한마디 말을 줄일라래. 젊은 친구가 예. 뭐 어떻게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정신 세계 왜 그 모양이야? 왜요? 난 좋아했어요. 왜? 처음에는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키워놓은 사람 아니에요? 나 알지. 방송도 하면서 보긴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뀌더만. 갑자기 젊은 사람이 대표되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솔직히.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난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이준석 이 친구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해서라도 젊은 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봐서라도 정말 진정한 색깔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진보 색이 너무 많이 묻었다. 이제 보수라고 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아? 어르신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닙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 강화 효과인데. 저는 그냥 요즘 들어서 이제 그냥 문답법으로 가지. 이준석 아까 보수는 진보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준석이 정책낸 것 중에 진보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설명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도 안 해요. 최소한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안 바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바뀌려면은 머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맞아.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될 것 같지. 그러면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일 김구아 씨 이거 보면 큰일 날 하고 나서 호환성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맞춰주는 방식으로 가가지고 바뀌게 되면요
아까 김은국 씨도 아저씨.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아,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제라도 뭐 보수 얘기를 그걸 젊은 사람이 싫어하는 건데 그게 호환이 안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모순이다. 그러니까 솜사탕을 먹으러 물속에 들어가는 거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념 바꿔야 되는 게 진짜 그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그 보수의 젊은 사람들은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수를 좋아하는 거지. 맞아요. 가가지고 뭐 애국가 듣고 가슴에 손 올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 젊은 사람들이 이래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네. 그게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고 네. 그게 이제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분에 대한 조언은 어떻습니까? 성국권 정치평론가님이 저번 주에 나오셔서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에 나오신다. 보수의 큰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결혼 안 하십니까? 그 왜냐면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그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세요? 그럼 뭐 때가 되면 하겠죠. 연애는 지금 하세요? 뭐 하긴 그건 때가 되면 한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네? 살짝 더듬으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 지금 뭐 이쪽으로 때가 되면 한다. 했습니다. 예? 예, 그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세요? 그럼 뭐 때가 되면 하겠죠. 연애는 지금 하세요? 뭐 하긴 그건 때가 되면 한다. 알겠습니다. 말을 살짝 더듬으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 지금 뭐 이쪽으로 하면 이것만 항상 내용으로 남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 안 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적인 답변은 자 이제 바쁘시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마지막. 오늘 대담 한 시간 해봤는데요. 끝인사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은 이준석의 애초에 팬이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듣다가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하셨을 텐데요. 제 생각엔 조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 이준석 욕을 하는 사람 주변에도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준석이는 아직까지 저렇게 살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고 왜 내가 그렇게 밀고 응원하는 사람들 감옥 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을까? 중국이 밀어서 그럴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 그렇게 간단하게 중국이 뒤에 돕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보다 중국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그거 관계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자꾸 그 선동가들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짜 보수의 미래를 고민하신다면은 같이 얘기해 보시는 거 생길 것이고 아니면 또 이 지리한 그런 국면이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해봤는데 또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바로 오케이. 다음 뉴스기사. 컴공가 출신 이준석 13조 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 대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야. 불탔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불이 타가지고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빚어진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드린다.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시라. 조선한종실록을 분산보관했던 것처럼 국가기관 서비스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데이터 센터에 분산되어야 한다. 아, 진짜 바른 말만 한다. 이준석은 진보든 보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맞는 말만 하고. 국민이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와 강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 현금을 뿌리는 단기적 인기 정책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투자하는 걸 국가의 역할이다. 맞는 말. 아 맞다.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아주 이거 정신 나간 짓거리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검찰청 폐지 강행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강행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학교 폭력이 발생하니 학교를 없앴다고 비판했습니다. 맞아. 분풀이만 하고 그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전형적인 민주당식 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검찰이라는 거는 좀 깨부숴야 되는 대상인 거지 깨부수고 뭘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 학교를 없애 이런 식인 겁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부작용에 대한 후속 대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해보고 보완하면 되지 이런 거거든요. 정확히 그 논리로 만들었다가 전혀 뭐 무능을 입증했던 곳이 바로 공수처거든요. 아니 분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안 수사권도 박탈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문제점을 상황을 가정해 들었습니다. 근데 검사님 드린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돌려보내야 됩니다. 다시 경찰로? 왜냐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자수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럼 또 무한루프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아할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대표는 민주당이 만든 중수청이 결국 발등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BN 산업경제 25년 10월 3일 연금 구조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한 게 있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게 될 것인데 그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로 가면요. 내가 1을 내고 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효 깎이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양심이죠. 제가 봤을 때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 용기 있게 언급하겠다. 인구 감소, 저성장의 늪을 감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해야 됩니다. 강제되는 논의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 이거 그 하이라이트에 지금 다 담겨 있다. 하이라이트만 봐도 되겠는데.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갉아먹는 게 될 것인데 그 원래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로 가면요. 내가 1을 내고 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효 깎이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양심이죠. 제가 봤을 때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 용기 있게 언급하겠다. 인구 감소, 저성장의 늪을 감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해야 됩니다. 강제되는 논의입니다. 자, 연금기한 저희는 계속 이것을 뭐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하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언론과 미디어 또는 하다못해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까지 젊은 세대의 미래에 관한 이런 담론보다는 단발성 자극적인 내용들이 도배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대학가에 뭐 포스터도 붙이고 대학가에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기성 미디어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건 안 된다고 끌어올리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보고요. 사실 저희 개혁신당의 힘이 그에 미치지 못해서 약한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저희 넓혀져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매일 이렇게 메시지를 오는 거 보면은 국민연금 때문에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전화를 계속 꾸준히 지치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속. 오케이. 아, 그리고 추석 때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 기획을 했는데 그 민주당 측 그 국회의원이 못 왔다. 의원들이 이제 추석은 해석이 나왔는데 한다는 소식이 모경정? 들려져서 이거 모처럼 화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누가 마련을 했냐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마련을 했었는데 직접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된 경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모경정 의원이 일단 불참하겠다고 한 겁니까? 예, 그렇게 오늘 이제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요. 예. 사실 뭐 어떤 사유인지 짐작은 가지만은 예. 원래 모경정 의원 뭐 저랑 친하고 그래서 뭐 곤란하게 하고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뭐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께서는 모 의원한테 직접 연락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미안하지만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이제 김재섭 의원이랑 같이 하기로 할 때는 취지에는 동감을 했었나요, 모 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립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도와주는 프로게이머 분들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프로게임단 감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그런 기획 자체를 이제 해왔던 거죠. 예. 그러면 이 행사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기획했을 때 이 대표의 뭐 기획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건 뭐였습니까? 원래 사실 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뭐 다른 정치적 행동을 하려고 해도 국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뭐 사실 저희도 지역구 가서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번에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재밌는 기획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안 그래도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화합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뭐 80년대생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는 가서 원래 뭐 사촌들끼리 스타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 맞게 그냥 이런 걸 한번 당이 다른데도 한번 초당적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기획이도 있죠. 뭐 아이디어가 일각에서는 괜찮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이게 정청래 대표도 스타크래프트 관련해서 예전에 무슨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더 확장해서 정 대표한테 요청할 계획은 없어요? 뭐 정청래 대표는 요즘 뭐 글쎄요. 정청래 스타크래프트 하네. 아씨 웃겨. 다른 곳에 이제 마음이 많이 가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뭐 정청래 대표가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 우선은 저희는 뭐 굉장히 가벼우면서 시즈탱크 잠깐 나도 스타크래프트 볼 줄 아니까 한번 보자. 다른 곳에 이제 마음이 많이 가 계신 것 같아가지고 뭐야 이거? 아 로스트 템플을 하네. 이 테란 맵을 해버리는구만. 에? 완전 테란 맵을 하네. 계획은 없어요? 뭐 정청래 대표는 요즘 뭐 글쎄요. 정청래 일단은 테란이고 드랍십을 이용하네. 다른 곳에 이제 로스트 템플 이거 비겁하게 테란 맵을 해? 뭐 정청래 대표가 폰이나 뭐 딴 걸 해야지. 테란 맵에 테란 이거 시즈 탱크 요 언덕에 박아놓고 벙커 지어놓고 터렛 지어놓고 배째라 하고 이거 일을 하면
완전 테러맵을 해주시면 해버리는구만. 괜찮은데요. 우선은 저희는 뭐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예, 저희 세대가 언덕의 즐기는 시즈탱크.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간 거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전 첫 번째로 놀랐던 게 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인사가 이제 막 갑자기 저희한테 뭐 젊은 척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길래 이 되게 웃긴 게 그 발언하신 분이 저랑 생일이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영포티라는 단어를 요즘 들어서 막 이제 언론에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영포티. 예. 이거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영포티라는 단어의 어제 그 근원이 뭐냐면은 나이 40 넘은 사람들이 이제 40대인 사람들이 자기가 20대인 줄 알고 젊은 척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중학교 때 하던 스타크래프트가 저희가 지금 나이 40대 하면 그건 영포티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정당 간에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프레임 잡기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20대 10대가 하는 게임을 하는 이벤트 주최하고 우리가 그 게임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러면 저희가 영포티 행동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저희 문화죠, 그러니까. 예. 아니 이거를 기획했을 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비판이 아무튼 다음. 아 이거 캄보디아 이건 넘어가자. 아 그리고 이거 이한을 이거 무슨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하늘이 아주 이 못된 발언을 했더라고. DJDOC 원본 영상도 내가 봤었는데 한번 쳐볼까? 여기 있네. 이준석은 뭐 얘기할 거 있니? 펜코나 열심히 하라 그래. 자기네 애들 데리고 펜코 팬클럽 가지고 열심히 하라 그래. 야, 정치를 커뮤니티 눈치 보면서 하는 게 맞니? 그래, 나한테 연락 오면 내가 룸방에서 접대 한번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전해줘. 내가 원래 룸사롱 잘 안 가는데 준석이 오면 내가 한 잔 사줄게. 이 새끼들이 요즘 들어서 막 아주 그냥 몰려다니면서 악플 존나 쳐달고 있더라고. 화이팅 해 얘들아. 화이팅 드려요. 이준석은 뭐 얘기할 거 있니? 펜코나 열심히 하라 그래. 자기네 애들 데리고 펜코 팬클럽 가지고 열심히 하라 그래. 야, 정치를 커뮤니티 눈치 보면서 하는 게 맞니? 그래, 나한테 연락 오면 내가 룸방에서 접대 한번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전해줘. 내가 원래 룸사롱 잘 안 가는데 준석이 오면 내가 한 잔 사줄게. 이 새끼들이 요즘 들어서 막 아주 그냥 몰려다니면서 악플 존나 쳐달고 있더라고. 지는 이준석 비하하고 자빠졌으면서 이 무혐의난 거 룸빵 막 이런 말 상스러운 말 하면서 지가 얼굴 까고 영상으로 찍어서 다수의 사람한테 올리는 영상은 괜찮고 지 영상에 와가지고 댓글 다는 거는 그거는 악플이야? 지가 말하는 건 선한 거고 남이 악플 다는 거는 그럼 악한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해빠졌네. 오케이. 아까 말했던 내용 10월 7일 유튜브 이하늘 잡기왕 이하늘이라는 채널에 영삐프티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아까 했던 그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하늘은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룸방에서 접대 한번 시원하게 해주겠다고 전해달라. 내가 원래 룸사롱 잘 안 가는데 준석이 오면 한 잔 사주겠다라고 덧붙였다. 아무튼 마탱이가 한 이하늘입니다. 이거는 넘기자. 아 이거 재밌었지.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황성일 부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저희가 한번 영상을 하나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할 때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이 합니까? 대부분 알고리즘이 하는데 사람도 투입이 돼서
최근에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거 많이 국민들이 검색해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개혁신당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현지 실장이 과거에 성남시에서 뭐 시민단체 활동하고 이럴 때 영상을 오늘 공개했고 그걸 이제 언론사가 받아서 재게시를 한 겁니다. 재게시를 했는데 그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 지금 실제 화면이 뜬 걸 보면은 사람의 검토를 통한 평가다. 그래서 검토 결과 여기에 대한 광고 제한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치들이 제재 조치들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럼 사람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뭘 갖고 판단했냐? 그걸 보니까 정책상 폭력이라서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구글의 공식 입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폭력 행사한 건 맞는 거죠? 저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력, 뭐 혐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컨텐츠를 그러니까 저 판단할 때 그러면은 뭐 승인 절차를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일선 그 직원이 전결로서 저런 거 하는 건지가 궁금한 게 저거는 굉장히 특이하다 보는 게요. 정치적으로 뭐 저희가 요즘 국감장에서도 뭐 욕설부터 이런 거 얘기 나오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했을 때 구글에서 자의적으로 이거는 폭력이고 이거는 뭐 언급하면 안 되는 욕설이고 이런 걸 판단해서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에 걸맞는 이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부속실장에 대해 폭력이라고 이제 단정 짓는 거거든요. 확실합니까? 사실 이런 검수와 리뷰는 글로벌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저 리뷰 자체에 직접 개입을 했다거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원칙은 예,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의 폭력, 뭐 혐오 이런 부분들. 그럼 저건 해외에서 혹시 판단하는 건가요? 그럼 외국인이 봤을 때는 저게 폭력이 많다. 이렇게 구글 코리아도 아니고 이제 구글의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건 폭력이 맞다는 거예요. 글로벌 팀에는 한국 언어를 쓸 수 있고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저 컨텐츠를 삭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국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시사나 아니면은 이런 보도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유튜브가 다루는 이상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고 누구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약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요. 유튜브 인증 이재명 부속실장 폭행을 하였다고 인증을 받네요. 구글의 공식 입장 이재명과 김현지가 폭력을 행사했다. 오케이 다음. 우리가 하나 볼 테고요. 주시고 그리고 이준수 위원장님 앞으로 하나 주시죠. 같은 법도 강자에게 손방망이고 약자에게는 철저입니다. 같은 법도 잠깐 이거 다시. 그리고 이준수 위원장님 앞으로 하나 주시죠. 같은 법도 강자에게 손방망이고 약자에게는 철퇴입니다. 같은 법도 강자에게는 성공의 기회이고 약자에게는 족쇄입니다. 연병 떼고 있네. 지금 대장동 지금 싹 다 피해갔는데 씨.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도 재판 하다가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중지돼 놓고 연병 떨고 있네. 네, 뭐 명언이죠. 예, 같은 법도 강자에게는 손방망이고 약자에게는 철퇴입니다. 저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대선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원래 정치인들이 되기 전에는 좀 이런 멋있는 말 많이 하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사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뒤에 슬라이드 보면요. 그 법원 송달 미수령이나 재판 불출석을 53회 하신 걸로 언론 보도에 수합되었고요. 그리고 이준숙 전 위원장 이번에 경찰 조사 불출석할 때는 불응 6회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실제 이건 고요. 그리고 법원 송달 미수령 및 재판 불출석 53회. 이준석 위원장 불출석 6회인데 구속영장으로 바로 체포가 됐지. 근데 이재명은 53회를 했다고. 근데 이준석은 바로 체포가 됐다고. 이거 핵심을 찔렀다. 강자에게는 뭐 똑바로 법이 작동을 안 한다. 뭐 약자에게는 뭐 철퇴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직접 지가 말했는데 보면 미수령 불출석 다 했는데 여기 이진숙 전 위원장은 6회만 했는데 체포가 됐는데 이재명은 아무도 체포를 안 했지. 이준숙 전 위원장 이번에 경찰 조사 불출석할 때는 불응 6회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실제 이거 뭐 숫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뒤에 한번 살펴보니까요. 뭐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숙 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 3일 정도 이렇게 청문하면서 나올 건 다 나왔다 생각하는데 밑에 제가 작게 적어놨지만 전과는 미국에서 좀 운전을 난폭하게 하신 거 그거 정도 기록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일단은 이준숙 전 위원장은 전과가 없고 이재명은 심지어 전과 3범이 전과 3범. 내가 알고 전과 4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과 4범. 아무튼 전과 3범. 벌금 150. 공무원 자격 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이재명.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벌금 500.
3년, 4년, 4년. 그 정도 기록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굉장히 협조적이냐 안 협조적이냐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이 남아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진숙 위원장은 뭐 많이 쳐가지고 6회 정도 이제 불출석했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본인의 주장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특히 체포 직전에는 공적인 사유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9월 27일 필리버스터 때는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나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비롯한 그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서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간부에게 이번부터는 즉 방미통위법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기관장이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먼저냐 경찰 조사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국회 일정은 제가 조정 불가능한 일정이고 경찰 조사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경찰과 상의해서 일정이 조정 가능하다라고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이제 보통 이렇게 긴급 체포가 되게 된다고 하면은 아니 영장에 체포가 되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다음 절차를 수사기관에서 아마 진행할 것이다. 이번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형사사법 절차 구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기소까지 빠르게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추가로 출석 요구를 받으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응하실 겁니까? 저는 응할 것입니다. 응할 것인데 지난번에 체포 적부심에서 담당 판사가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해서 더 이상 체포 구금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저를 풀어주라고 했는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사가 판단했지만 아마 경찰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 조사에 응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성준 이것도 빼자. 이 내용은 원래 내가 개인적으로 봤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광주에서 철거 붕괴 사고가 났는데 관계자 모두 유지할게. 이거 예전에 있었던 거. 근데 왜 계속 광주에서만 이런 사고가 나냐를 봤을 때 광주, 전라도, 건설, 좌파 이렇게만 딱 쳐도 이미지 바로 뜨지. 이미지를 안 만들어놨구나. 여기네. 전라도가 좌파 성지대로 발전도 못한 이유. 건설사가 좌파들이 엄청 많아. 광주하고 전라도가. 중흥공수, 중흥토건 이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또 잡고 있고 하고 건설사, 언론 이렇게 치면 나오나? 여기 있네. 건설사가 언론사를 인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설사가 좌파들이 많은데 거기서 계속 해먹으려고 언론을 쥐는 거지. 건설사에 언론사 인수가 잇따르고 있다. 2006년 기사네. 뭐 경기일보, 경상일보, 경일보, 광주메일, 광주일보, 인천일보, 영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중도일보, SBS, 건설사 이름은 이제 언론사 아까 말했던 거고 보면 이제 뭐 건설, 남양건설, 신대건설, 부엉, 뭐 태영. 심각하다, 심각해. 아무튼 이 내용을 있네. 한국 언론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 상당수의 언론사 최대 주주가 건설사. 그것도 어떤 건설사냐면 광주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건설사다. 좌파.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대형 건설사 및 재벌 계열사의 소유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복적인 편향 기사의 생산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 이 사람 이 어떤 기사지? 정확하게 적어놨네. 한국 언론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 한국 언론사를 믿지 못하는 치고 상당수 언론사 건설
건설사. 하하, 이 네이버 기사 없나? 그냥 이 네이버 글이었어? 언론사 지분 보유 건설사 명단. 언론이 건설사의 개가 된 이유. 이 내용도 원래 소개시켜 줄라 했는데 나만 알고 어느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무너져가지고 17명 다치고 막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 이거 확정 나가지고 5년 전 광주에서는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며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긴 재판 끝에 책임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에 있던 5층 규모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거 작업 도중 쓰러진 건데 도로를 향해 무너지면서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뒷자리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뒷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근데 그 학동 거기에 내리려고 걸어 나온 거예요. 이후 4년 2개월 만에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제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 씨가 최고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 강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보다 감형된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기업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4명은 징역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벌금 2천만 원도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하청업체 업무인 해체 공사에 있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거 광주 학동 철거 선물 붕괴 사고 현장 영상 모음.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 아파트도 무너졌지. 여기 있네. 광주 하정 아이파크. 광주에서 계속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저 이재명 같은 마피아, 관피아라고 하죠. 관피아가 뭐냐면 즉 공무원과 마피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조폭 출신이니까 관과 마피아, 공무원과 조폭이 합심하여 나라 돈을, 그러니까 세금 타먹으려고, 세금을 크게 타먹으려고, 그것도 건설사로 헤쳐먹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은 이 건설사를 수의계약 해가지고 혹은 뭐 입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수의계약 혹은 입찰의 방식으로 공무원이 저기 건설사에게 외주를 주고, 그러니까 일감을 주고, 이제 건설사는 하청 곱하기 한 3에서 4 정도 때리고 청을 줘서
이제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그게 다 뭐다? 이 강주와 전라도 건설사가 언론사를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하는 이유지. 좌편향 기사를 발행하는 거.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 몰라. 아파트 무너지는 거, 이거도 사람 죽었죠. 화정 아이파크 6명 숨진, 6명이나 죽었어. 여기 도망가야지. 버스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 그대로 이거 폭력이 다 쓰러져가지고 여기 이래 돼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 이거. 광주 학폭사고 붕괴 사망자 몇 명이야? 9명이나 죽었어? 와 미쳤다 미쳤어. 지금 또 건물 하나 또 무너졌지 않나? 이건 어느 지역이지? 아, 이랜드 아닌데 불란데인데 여기. 구조물 붕괴? 수색 중. 아 그래 울산 화력발전소구나. 울산 화력발전소. 여기 시종자들 이거 다 죽었잖아. 여기 있네 구조물사고. 사망 7명. 아유 이건 또 울산이야? 철거공사는 HJ중공업 건설부문이 맡았고 현장에는 발파 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가 HJ중공업의 하청을 받아 투입되었다. HJ중공업 이거 뭐 하는 데지? 이 적자기업 어디야? 동부건설? 모기업이 동부건설이네. 동부건설. 참 혹시 모르니까 동부건설. 전라도. 동부건설. 좌파. 모르겠다 씨. 아무튼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와 이래서 9명이나 죽었어. 와 미쳤네. 아무튼 다음. 근로자의 명칭이 내년부터 노동절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자주 말했던 건데 노동절로 바꾸는 이유는 이제 이재명이 중국 종죽
중국 똘마니이기 때문에 중국 앞잡이 노동당에 있는 북한 중국과 북한 앞잡이잖아. 북한의 노동당에 있는 명칭을 따서 노동절로 바꾸는 것. 5월 1일 근로 여기 댓글 있네. 사회주의스럽다라고 하잖아. 국민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문재인 정권 때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시키려고 했으나 반발 때문에 못함. 근데 이재명은 지금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좀 있다가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고 또 몇 년 있다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좀 있다가 또 이제 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바꿀 것.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북한을 비슷하게 하려는 것.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을 비슷하게 하려는 것.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요, 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노동절로 바뀔 예정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을 해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근로자라는 용어가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인데요.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서 노동의 자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소리 짓거리고 있네. 또 뭐만 하면 일제강점기 반일파리 하고 짓거리는데 근로자라고 하면 자본가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민주노총 같은 좌파 단체에서 그 노조짓을 하기 껄끄러워짐. 왜냐면 법인에서 대표도 주식을 가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데 노동자라고 하면 직접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직장인만 포함을 시키는 언어라서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가와 직장인 편가르기 싸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날 노동자 미는 거임. 이걸 알아야 돼. 아유 힘들어. 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케이. 컴퓨님 안녕하세요. 노동절 어디서 최초로 유래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바꿔도 되는 명칭을 바꾸려는 건 여가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는 건 진짜 제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들 사실 성평등 가족부도 그저 닉변에 불과해서 그것조차 폐지한 게 답이지만요. 이게 근데 그것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 이거 어차피 이거 본질은 바뀌는 게 없죠. 얘네들이 오히려 세금 탈취하려고 얘네 세금 받아 먹으려고 이름 바꾸는 거지. 대외적으로 그럴싸하게 국가에 필요한 부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다. 보자. 그리고 국회 방송에서 이준석 의원이 이것도 국회 방송에서 이준석 의원이 또 나왔다는 거 저는 봤는데 이거 영상이 10분 54초밖에 안 돼요. 이거는 오늘 조금 생략을 하고 대충만 정치할 때는 막 하버드 나온 놈이 왜 저렇게 멍청하냐 뭐 이런 거. 실제로 만나보거나 저 처음에 정치할 때는 막 하버드 나온 놈이 왜 저렇게 멍청하냐 뭐 이런 거. 실제로 만나보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걸 믿어요. 그걸 또 그런 댓글 보면은 요즘은 멍청하다 소리가 나요. 싸가지 없다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분을 뛰는 중학교 때 군 건강을 좀 챙겼다면 이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게 알고 있으면 알 것 같아. 이 같아. 눈치를 챘나? 이준석입니다. 하버드 나왔다고 이제 저 알고 계신 분들 많고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3석짜리 군소정당입니다. 당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4번째 도전 만에 당선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퍼스트 펭귄이라는 구호로 도전했다가 8% 받고 낙선했습니다. 이 정도면 파란만장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90점 거든요. 90점이야? 네. 사실 네. 여기 들어와서 조금 놀란 게 도둑이 들어갔나 싶었거든요. 그거 되게 민감한 질문인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왔다 갔어요. 근데 이거 얼마 진땀이 확 나네요. 예. 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다 해집어 놓고 왔으니까요. 예. 정리할 시간을 못 가졌죠, 그다음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오자마자 오케이. 이거 이런 내용도 봤었고 다음 그리고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은현장이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제 이준석 의원과 같이 질의응답을 하는 그 청문회 장면입니다. 은현장 참고인 앞으로 좀 와주십시오. 이게 사실 저희 위원회가 사이버레카 관련해 가지고는요 굉장히 모든 의원님들이 당파와 관계없이 이거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에 쯔양 씨가 나와가지고 본인의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언하기도 했고요. 근데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모시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좀 마음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김수현 씨 관련해서 문제가 최근에 있었죠. 네네.
근데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만 해도 언론에 노정된 것만 해도 1년에 한 200억 정도의 소위 매출이 나는 대한민국의 탑 배우 중에 한 명이었고 정말 국위선양도 하고 있는 배우였는데 지금 김수현 씨 같은 사례가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이 유튜브를 통한 사이버 레카들은 더더욱 기승 부리지 않겠습니까? 뭐 가가지고 사람들 협박할 때 야 니네 김수현 같은 사람도 한 번에 무너지는 거 맞지? 그렇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협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장사의 신으로 시작해서 쯔양, 김수현 그런 식으로 계속 돈벌이가 떨어지면 계속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이버 레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준다 생각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약점 잡아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은현장 씨가 지금 뭐 본인도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에 지분을 취득해서 이들의 회계자료 일체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런 다른 사람의 피눈물로 받아낸 돈으로 생활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인이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이 국감 자리가 아니라도 모시면은 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면 바로 오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몇 주 전만 해도 이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중국계 갱단 이런 곳들이 범죄 조직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도 공부를 했지만은 뭐 사람들 유인하고 하는 유인책들 이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인도법을 쓴 사람이라면은 거기서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협박하고 그래서 갈취할 생각했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가세현 행태는 그 캄보디아에서 그 범죄자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훨씬 악랄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가세현이 이런 형태의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 최소 10억에서 20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온 그런 가세현의 방송되었던 것들은 실제로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되는 것이고 실제로 들리는 것만 해도 뭐 유명인들 또는 돈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사생활이라는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뭐 합의를 했다. 합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갈취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보통 그런 게 한 건당 얼마 정도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특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저에게 많은 제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고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김세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가 1억부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겠는데 김세희가 한 회사를 공격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대표를 자기 방송에 앉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회사를 찾아가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비를 받고.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저는 전 정권에 있었던 여러 문제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흥신소같이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치 이슈에도 끝없이 끼어듭니다. 이런 조직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하청받은 듯이 정치적인 아젠다를 끌고 들어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수금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사이버 레카들에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계속 이걸 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세현 단톡방 같은 경우도 제가 거기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제 아시는 분을 침투시켜서 확인한 결과 여론 조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세희 때문에 모든 걸 잃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영상 올리고 또 좌표 찍고 댓글 달아가지고 여론 조성하도록 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좋은 기사가 올라오면 가서 좋은 댓글 달아라.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댓글 있으면 또 욕을 해라. 이슈화 되자마자 김세희 씨를 비롯해서 다 그 방에서 또 탈퇴하고 이랬다고 하는 거죠. 제가 거의 한 1년 정도의 자료를 조용히 모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걸 캡처해놓고 하나씩 공개를 하자 그 방에서 전부 다 나가게 됐습니다. 예, 오늘 참고인 정말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그럼 삼성의 부사장을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부사님 오늘 사이버 레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레카 채널들에 대해서 구글은 어느 정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이버 레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본사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쯔양님의 경우에도 그랬고 쯔양님의 상황에서 사실 실형을 받기 전에 저희가 그 수익 채널을 아예 정지를 시켰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으신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그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뭐 과거에 그러니까 시민운동 하실 때 폭력 행사했다 해가지고 구글에서 사람이 폭력 단정지을 지겠더니만은 구글 광고팀에 3년 정도 일하신 분인데 저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상 폭력이 아니고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런 거 할 시간이 있으면 저런 정치사회에 이렇게 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사이버 레카들은 올라온 대로 바로 정치 먹여야 된다. 은현장 증인 참고인은 네네.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배우 이성균 씨 건입니다. 네네. 예, 그 허위 조작 정보, 사이버 레카 그런 행태가 모두가 사랑했던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가세현이 관련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녹취 공개 후에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터무니없 이런 걸 막아야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네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그 진행할 건데 그때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1분 30초 시간 드릴 테니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제가 뭐 경찰서도 많이 가보고 뭐 검찰도 가보고 법원도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경찰에서 1년, 검찰에서 1년, 법원에서 1년. 그 모든 게 끝나야지만 은현장이 죄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영상 한 편으로 10초, 20초만 보고 은현장이 사기꾼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사기꾼이다. 라고 판단하는 걸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지켜봐 주시고 이게 정말 잘못된 정보인지 허위 정보인지 진짜인지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도 3년이 걸립니다. 근데 영상 한 편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담당자분도 오늘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AI 레카들 문제도 굉장히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AI 레카들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서 외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를 다 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최소 비용이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경찰이 뭔가 개인정보를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좀 빨리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2억을 들여서 AI 레카 한 명을 잡는 건 너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은현장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들 오늘 이렇게 좀 하는 걸 처음 봤는데요. 그냥 서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뒤에서 좀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계속 싸우고 계시니까 진짜 청문회 온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지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들은 현재를 바꾸는 정책보다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걸 보셨죠. 지금 가세현은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가세현 진짜 끝장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번 주 토요일 22일 토요일 이준석 청년 창업 강연 현장 중계를 하는데 이거 오실 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관악 청년청 3층에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하는 이 초대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복사해서 참여 링크 이렇게 할까? 오케이. 참여 링크 CC에서 오랫도록 한다잉. 18, 19, 20시 18, 19, 20. 와 3시간 기다. 참석하실 분들은 이 링크에서 뭐 이름, 지역, 연락처,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 하고 싶은 질문, 그리고 창업 관련 기혁신당에게 하고 싶은 말, 제안 이렇게 적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그 보좌관 그 이름 뭐더라? 이준석 보좌관 퇴사했는데 이름 뭐더라?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수행팀장. 아무튼 이거 이준석 수행팀장 퇴사했다던데. 그 이름 뭐더라? 박유아 팀장. 그래 여기 있네. (6월 27일) 안녕하세요, 박유아입니다. 그 대선 끝나고 바로 다음날 이준석 은행시에서 퇴사를 하고 6월 27일자로 면직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휴식하기 위해서 인생 하나의 챕터에 마침표를 찍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도록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살짝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백수가 돼버렸어. 반백수가 돼버렸어. 백수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 박유화가 박유화 팀장이 이거 아닌데 개혁신당이 아니라 다른 의원 같다던데. 얘네 이강덕. 박유화 팀장이 경북지사 출마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보좌관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비서관 박유아를 영입했습니다. 여기 아까 글에서 박유아 팀장이 남긴 그 페이스북 글 이거 보포한 건데 이 글에서 혹시 좋은 일 있으면 소개도 살짝 부탁드릴게요. 바로 포항시장으로 갔죠. 포항시장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뚜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측근이며 개혁신당의 창단 과정에서 공보 라인을 이끌었던 공보팀장 맞아. 공보팀장. 수행팀장 하다가 이제 공보팀장 됐었지. 박유아 국회 5급 비서관을 시정 핵심 라인인 포항시 전략기획관으로 영입했다. 포항시 전략기획관이구나. 포항시 전략기획관. 박유아 씨는 최근 공석이 된 정무집 6급에 채용돼 현재 서울사무소 국회 담당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사무소 국회 담당. 포항시 관계자. 잠깐만. 박유아 씨의 영입은
뭐라. 개혁신당과 말 맞추기는 못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하러 6급 팀장자에 알바 하듯이 오겠냐며 마침 박씨가 쉬고 있었고 국회에도 좋은 채용 기회였다. 국회가 예산 중이기 때문에 너무 활용하기 좋은 기회로 판단했고 박씨와도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 채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6급, 이거 5급이네. 국회 5급 비서관 월급을 보자. 5급 비서관 월급, 연봉으로 칠까? 연봉. 뭐 혜택 같은 건 뭐 많지만 5급 비서관 연봉이랑 6급은 연봉 얼마냐? 6급 뭐야? 정무집 6급 연봉. AI가 바로 알려주죠. 정무집 공무원 6급 연봉. 6급 상당. 6급 상당. 거의 10호봉 받는 거 아니야? 이거 AI 왜 라노? 6급 공무원 연봉 하면 되나? 그냥 오케이. 세전 연봉 6급 공무원. 어이? 6급 공무원 월급 387만원. 세전연봉 30년 차잖아. 387, 11년 정도 하면 387만원. 5급은 6,800에서 7,000. 연봉 한 7,000 받았구나. 야, 5급 비서관 할 때 연봉 한 7,000 받았구나. 대박이구만. 오케이. 근데 이건 거의 짧게 일을 해서 좀 그렇지. 아무튼 박유학 개혁신당 공보팀장이 퇴사를 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의정일보에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보좌진 신규 채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좌진을 신규 채용하게 되었다. IT 관련 학과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구, 내부 시스템 개발하는 거야. 개발 어플 같은 것들, 뭐 사이트 이런 거, 각종 자료 통계 분석 및 시각화 처리. 와, 이거 어려운 내용도 적어놨어. 뭐 5, 6, 18 중 경영에 따라 협의하여 보임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수행 대신 개발자 출신 보좌진 뽑겠다. 의원실 신규 채용 눈길. 11월 7일날 기사가 딱 떴죠. 10일 전이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신규 채용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페이스북에 IT 실무 경험을 갖춘 개발자형 보좌진을 새롭게 채용한다. 국회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직접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드문 기회. 개발자를 보좌진을 뽑는 유일한 국회의원. 수행을 안 두고 혼자 따릉이 대중교통 직접 운전하고 다니며 그렇다고 한다. 수행이 없는 의원실. 근무조건 주 5일 9 to 6. 오케이. 또 이게 내용이 이준석 대선 유세 핵심 목자 개발 배경, 이거 블로그 글이 있어서 하나 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행팀장, 공고팀장. 아까 이름 뭐였더라? 기록을 봐야겠다. 박유아.
개혁신당 공보팀장 박유아 퇴사. 대선 직후 퇴사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이준석 대선유세 학시목자 개발 배경 이거 블로그 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자가 개발하는 건데 어플 우리 학시목자 그거 이준석이랑 대선 사이드 프로젝트 한썰 학시목자 사이드 프로젝트.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거부터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뭐 인증 가능하고 이준석을 불러라 사이트 만들어서 대학교나 회사에 가장 많이 호출한 곳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독을 했거든요. 뭐 이 사람이 쭉쭉 글을 썼는데 98년생인데 되게 개발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배경 같은 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보여요. 이거 여의도 재건축 조합 거의 저도 거의 안 봤는데 이 사람은 다 봤습니다. 정책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엄청 재밌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개혁신당에서 하는 정치 아카데미 이거 비싼데 이거 강의를 듣더라고요. 비싼 거 이거 한 30만 원짜리 아니야? 50인가? 그래 이거 대학생이 30이고 이거 한 50만 원짜리 이거 50만 원 맞네 이거. 대학생 30만 원, 일반 50만 원. 50만 원짜리 이거 16강 이 커리큘럼에 이 강의 아카데미 개혁신당 아카데미를 이거 듣더라고. 정치 아카데미 쭉 가서 이준석 의원과 같이 카톡 친구도 하고 그리고 뭐 상하에 마침 있는데 뭐 콜링 할 거 있는데 혹시 하실 생각 있나? 그러니까 뭐 정보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런 거 정보 통계 같은 거 대선 효율화 개발 프로젝트 시작. 현수막 제작 자동화 스크립트 막 이런 것도 하고 무엇보다 학식 먹자 이걸 개발을 해서 원래 이게 초기 테스트가 초기 그 기획은 뭐 회사원 이런 것도 넣으려 했는데 아니다 그냥 대학교로 집중해서 이걸 타겟을 좁히는 게 좋겠다라고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커피 이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학식이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타겟을 좁혀서 정확한 기획이 딱 들어가서 이게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과정들 이준석 의원이랑 직접 개인 카톡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테스트도 하고 도메인 붙이는 거 이런 것도 하는 과정 그리고 공보를 통해서 이렇게 네이버 기사 한 기사 하나랑 그 다음에 이게 페이스북 하나 이렇게 딱 보도만 때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 그리고 결과가 대박이었다. 따로 홍보를 안 했음에도 에브리타임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연스럽게 바이럴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풀리는 날에 15,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뭐 방문자 13만 3천 명 막 이래 되고 페이지 본 사람도 28만이 넘고 에브리타임에서 엄청나게 절반 정도 구글 뭐 카카오 뭐 이런 데서 뭐 12% 이렇게 방문을 했다. 총 방문자는 13만 명, 투표자 수는 1만 5천 명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초대박이 났죠. 이렇게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모이고 원래는 한 10명 내외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밥 먹고 끝날 일이었는데 뒤에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대박이 난 이 과정들을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개인 사진이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건 실제 득표율 8.34% 이렇게 같이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님. 뭐 개인적으로 후보님과 같이 일한 3개월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당은 온라인 디지털 정당화를 해야 할 테니 많이 도와주길. 네,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언제든 말씀 주세요. 우리 당원 중에 개발자들 모여서 정말 큰일을 하나 해야 할 듯. 지방선거 관련해서
해서 그런 것들 개발을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실도 개발자 출신 보좌진을 뽑으려고 하는 거겠죠. 뚜둥.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자기 사진도 막 있어가지고 사진 나오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스킵해서 빨리 넘겼습니다. 전반숙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고 제가 이걸 보게 돼서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자. 링크가 이걸로 가나?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지금 개혁신당에서 대학생들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도 막 하고 본선 지출자 그리고 스포대과 내가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주경 야독도 뭐 주마다 쭉 이렇게 뭐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24강부터 시작해서 13일 목요일 그러니까 4일 전 5시에 개혁신당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를 열어가지고 쭉쭉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죠. 이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 이 포맷이 그 지금 고인이 된 이 찰리 커크나 이런 사람들이 한 포맷인데 이 포맷이 이제 앞에 나온 이 사람이 토론자가 말을 잘 못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 깃발이 드는 형태인데 이게 원래 거기서 많이 하는 건데 찰리 커크 치면 나오나? 보자. 토론 치면 나오나? 대학 탐방도 하지만 여기 있네. 이 포맷을 따와가지고 좌파들이랑 원래 찰리 커크는 토론을 했었는데 찰리 커크뿐만 아니라 조던 피터슨도 이 프로그램 포맷이 있어요.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딱 이 포맷을 따와가지고 이게 딱 하더라고. 시간이랑 깃발 그러니까 종 누르는 거 대신에 깃발 딱 들고 여기도 여기도 빨간 깃발이네. 여기도 이렇게 빨간 깃발에 들어가지고 좌파들 이렇게 쫙 대학교에 있는 좌파들이 다 모아가지고 찰리 커크랑 1대1로 다이다이 토론 뜨는 거. 이 프로그램 포맷을 따와서 개혁신당에서도 좋은 내용을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좌파들 보고 얼굴 까고 토론 나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와 12시 다 했지. 와 오늘 준비한 내용 끝. 개혁신당 홈페이지 마지막 들어가서 공지사항 여기 있네.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이렇게 참가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본선 계속 진행 중이고 결승 및 시상식은 11월 30일 날 한다고 합니다. 라이브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을 좀 보면 좋겠다. 현장을 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또 라이브 중계도 같이 하면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내일 아침 8시에 지하철에서 아침 8시에 광화문역 지하철에서 이 전장현이 시위를 한다는데 그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공지를 띄워놨는데 여기 있네. 전장현.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집회를 한다고요. 출근길에. 서울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려는 이런 집회를 하는데 심지어 오늘 회화역에서 전장현이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침에 지하철 4호선 오늘입니다. 오늘 지하철 4호선 회화역 하행선 무정창 통과 전장현 시위. 여기 보면 이렇게
와, 이거 다 막아야지. 잘하고 있다. 8시 13분 무정차. 오전 9시 반쯤 종료. 내일 강화문에서도 이 지랄을 할 것 같은데 무정차로 다 이거 체증을 하고 있네. 녹색당 막 이런 좌파들 이 현장을 조심히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병 지랄 떠는 좌파 놈들 제가 얼굴 다 찍어버릴 겁니다. 17일 오전 오늘 8시부터 9시 반까지 아무도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다. 다행히 이거 지하철 직원들이 잘 막아준 것 같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오전 7시 44분에 해화역에 도착해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현은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계속 벌이고 있다. 그래서 내일 현장에 직접 제가 출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얘들 하는 꼬라지를 한번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대박인데. 전장현 부산 참교육. 마지막으로 전장현 부산 참교육을 보고 오늘 이준석 N 개혁신당 뉴스 4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돌고 있는 전장현 기습 시위. 오늘은 전설의 부산 지하철 1호선을 방문하였는데 전장현이 이렇게 밀리는 건 처음인데? 저 시간 만들어가 장애인 될 수 있는데 저 장애인 되고 있다면 우리가 비추는 거 아닙니까? 뭘 비추는 게 우리가 안 돼요 그거. 장애인 되면 우리를 넣을 수 있지 장애인 되는 게. 안 되겠다. 철갑 캐치어 투입. 야 이거 봐라 이거 나봐라. 엄마 병력 더 불러라. 임마 병력 더 불러라 새끼야. 아니 왜 막고 계시냐고. 아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래. 여기 가시오. 내가 맞으려고. 전국을 돌고 있는 전장현 기습 시위. 오늘은 전설의 부산 지하철 1호선. 전장현이 부산에 와가지고 드럽게 욕처먹고 다시는 부산에 안 가는 그러한 내용의 호되게 당한 참교육을 당하는 부산 시민들한테 참교육 당하는 전장현 시위입니다. 선을 방문하였는데 죽여버릴라. 제발로 2시간이나 늦었다. 전장현이 이렇게 밀리는 건 처음인데? 저 시간 만들어가 장애인 될 수 있는데 저 장애인 되고 있다면 우리가 비추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뭘 비추니 우리를 위해서 장애인 되는 거. 우리를 넣을 수 있지 장애인 되는 게. 안 되겠다. 철갑 캐치어 투입. 야 이거 봐라 이거 나봐라. 또 남아가. 엄마 병력 더 불러라. 나봐라. 엄마 병력 더 불러라. 임마 병력 더 불러라 새끼야. 이거 나봐라. 엄마 병력 더 불러라. 아니 왜 막고 계시냐고. 아니 어디 가시려고 그래. 여기 가시오. 내가 맞으려고. 아우, 내일 참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딱 12시까지 방송을 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현 기다려라. 한번 붙어보자. 오라, 재밌겠네. 네, 지금까지 해누미디어 해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